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1명이 됐어요. 네, 드디어 100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네, 자축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은 어디까지 발전이 될 수 있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과학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이거죠.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 재현의 가능성, 재현이 되는 것, 현상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 이게 이제 과학이란 얘기죠. 이것들을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현상만 다루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현상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과학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특이점이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기술적 특이점. 네. 뭐 기술적 특이점, 뭐 또 과학적 특이점, 뭐 이제 그런 특이점이 온다는 건데, 뭐 이렇게 특이점이 온다고 해도 인류가 멸망하거나 뭐 우주가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왜? 전혀 다른 어떤 상식, 예측 불가능한, 그게 이제 특이점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이점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특이점 자체가 과학의 한계라고 보진 않고, 이제 어디까지가 과학의 한계냐면은, 저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과학기술 문명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부터 한번 따져봐야겠죠. 일단 어떤 컴퓨터, 인공지능, 양자, 역학, 양자의 세계. 네. 뭐 일단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은 인공지능과 이제 뭐 양자, 컴퓨터나 양자 같은 것들, 또 뭐 많이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것들이 저는 이것들이라고 봐요. 양자 기술과 인공지능들. 네. 뭐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나 드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은 저는 이 대표적인 것들이 기존의 상식을 아주 많이 바꿔버릴 그런 혁신들이라고 보고, 여기 안에서 이제 한계점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고 어떤 더 나은 문명과 혜택을 누리는 편리성, 그런 것들이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이제 벌어질 일들,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들, 인공지능만 따져봤을 때 약 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초인공지능까지 도래를 하면은 네, 이때는 이제 기계도 사람이 될 수 있고 또는 사람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새로운 지성을 갖춘 인류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네, 뭐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어려울 텐데, 네, 뭐 인공지능을 보면 이렇고, 그다음 이제 양자 기술로 보면은 아주 작은 미시세계를 정복한다. 네. 이제 뭐 미시세계를 정복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우주도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더 나아가서는 네, 이제 새로운 고차원의 어떤 차원들까지도 정복을 하고, 그 차원들을 정복하고 나면은 우주까지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영역까지 갈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중우주론으로 넘어가면은 우주가 한계가 아니라 우주가 무한히 아주 많이 있다. 네. 그 무수한 우주가 있고, 뭐 우리가 진짜 기술이 너무나 많이, 그 과학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전이 돼서 뭐 지구를 떠나서, 태양계를 떠나서, 은하계를 떠나서 우주와 다른 우주 사이에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 우주를 넘어서 다중우주까지, 네, 우주 여행도 한다고 치자고요. 우주 여행까지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우주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있다고 치자고요. 다중우주 여행. 네, 그리고 시간 여행도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뭐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치자고요. 사실 시간 여행까지는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텐데, 왜냐면은 시간 자체가 이제 허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억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야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 안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네,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근데 정신적인 영역은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직은 아니죠. 네. 일단은 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간 복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은 뭐 피부가 있고, 피부를 구성하는 거는 세포죠. 그럼 이 세포를 구성하는 거는 분자들이죠. 이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들은 다시 원자해, 전자, 그 안에
상성자, 중성자, 그 안에 이제 쿼크. 이렇게 사람 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자 수준으로 인간 몸을 스캔을 해버려요. 네. 분자 단위 또는 원자 단위 수준에서 인간 몸을 스캔을 하고, 그 스캔된 입자들을 정확하게 100%에 가깝게, 완전한 100%는 힘들겠죠. 그래서 99.999%의 확률에 가까운 수치로 입자를 그대로 복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입자를 복제한다는 거는 그 입자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나 속도에 대한 그런 어떤 구조, 예,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수많은, 아주 많은 입자들을 정확하게 99.999% 확률로 스캔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디지털로 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디지털 된 거를 다시 입자를 구현하면 되겠죠. 그대로. 네. 그럼 그대로 또 99.9 이제 해가지고 복제를 해서, 그러면은 나하고 완전히 똑같은 내가 바로 옆에 복제가 되겠죠. 이 기술을 양자 텔레포테이션 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기술이 뭐냐면은, 지금처럼 사람 몸을 스캔을 해서 입자 단위로 스캔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순간이동 기술이에요. 근데 이 순간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복제를 하고, 제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단시간에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복제를 스캔을 하고 복제된 그 값을 미국에서 복원을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 값을 디지털화된 값을 복원을 하면은, 그 입자를 다시 구성하면은, 입자를 그대로 구성하면 내가 미국에서 복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나는 그대로 있고 미국에 있는 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순간이동이겠죠?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나는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죽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나는 여기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순간 이동이 된 거예요. 한국에 있는 나는 없어졌고 나는 미국에 있고. 예, 바로 이런 방식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앞에서 뿅 사라지고 미국에 딱 나타나는 어떤 물리적인 물리 법칙을 위배하고 그런 초신비적인 현상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응용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밝혀내고 그거를 아주 깊숙이 연구를 하고 자세하게 깊게 정확하게 구현을 하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9.99%에 가까운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구현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복제된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바로 자아의 정체성 혼란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죠. 내 자아에 대한 문제.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복제된 나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99.99999%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순간 이동을 한 거고 나는 그대로 나인 거 여전히.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작 나 자신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보던 말던 내가 죽었잖아요, 여기서. 한국에 있는 나는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복제된 나는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 기억하고 뭐 그런 게 그대로 다 복제가 됐겠죠. 왜냐면은 입자를 그대로 구현을 했으니까 뇌 구조에 대한 입자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복제를 했기 때문에 순간 이동하기 전까지의 기억까지도 모조리 다 복제가 됐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의 나처럼 그대로 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맞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죽었단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게 내가 복제한 나가 살아난 나로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부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 힘들겠죠. 단순히 복제된 거니까. 여기서 복제돼서 기억을 하고 경험했던 것들과 그런 것들을 얘가 다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게 나라고 부르기 어렵단 얘기죠. 네. 그럼 다른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하나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죽이지도 않을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나는 그대로 있어요. 삭제도 안 해. 살려줘. 네. 그리고 미국에서 나를 한 100개를 복제했어요. 그냥 뭐 좀 더 해서 자 1000개를 복제했어요. 1000명의 나를. 네. 한국에 내가 있고 한국에는 원래 원본의 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1000명의 나를 복제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총 나는 1001명이 되겠죠. 네. 나라는 존재는 1001명이 되는데 우선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1001명의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에 나는 그대로 있는데 미국에 있는 1000명하고 마주쳤을 때 이 1000명이 나라고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복제본으로 느낄까요? 아니면은 이 1000명까지도 내가 이 나라는 존재가 이 1000명을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 이 1000명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까지도 내가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 1000명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가능할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복제된 거는 내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절대 복제된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없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내가 맞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상대적인
영역에서는 무한하게 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적인 나라는 존재, 이 자아의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 빼고 모든 것들을 무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과학이다. 네. 과학은 상대적인 모든 것들을 기술로서 다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절대 과학에서 무한하게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왜? 자아의 영역에서 지금처럼 한계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맞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는 그 내가 아니란 얘기죠. 네. 바로 이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한계는 바로 정말 중요한 나라는 존재 빼고 모든 걸 다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나 빼고 다 발전시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단 얘기죠. 네. 나를 만족시키는 거는 절대적인 내 안에서 만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발전은 나 스스로 하는 거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평가할 때 누가 평가해주죠?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면 그 받는 걸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 왜냐면은 우리는 이 상대적인 영역에서 너무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과학에서는 이 자아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갖고 있고 또 이 현상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상계가 있어요. 현상계는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계라고 하죠. 그 이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현실은 현상이 일어나는 세상, 현상계를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현상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현상계고 이 시공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게 과학인데 그래서 과학은 현상계를 정복할 수는 있어요. 과학의 발전으로서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는 안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과학이 무한하게 발전이 된다면은 이 현상계 자체는 과학이 정복은 할 수는 있는데 이 현상계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왜? 현상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다 증명이 됐죠. 네. 왜?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왜 시간과 공간이 합쳐졌냐면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시간이 없는 공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시간도 없다. 상호 보완적인 요소, 즉 상보성이라는 얘기죠. 시간과 공간조차도. 그래서 시간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공이라고 합쳤죠.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과 공간 자체가 상대적인 요소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자체는 시간은 없고 공간도 없다. 이 현상계는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어떤 물리학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시간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따졌을 때,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따졌을 때, 시간은 변화다. 네, 어떠한 것들이 변하는 그 변화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변화하는 척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인간이 만들었다. 그 인간이 시간을 만든 개념은 이제 태양시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은 이제 뭐 원자시계도 지금 있고 한데, 그래서 어떤 변화하는 척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 변화하는 척도가 뭐냐면은 엔트로피라는 얘기죠. 무질서도.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단 한 가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엔트로피라는 얘기예요. 열역학 제2법칙. 그러니까 이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거는 고립된 계에서의 무질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그러니까 곧 우리 우주가 현재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무질서도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방향이 바로 시간의 화살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가 엔트로피라는 얘기죠. 무질서도가 항상 증가하는 이 방향이 바로 시간이란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은. 따라서 시간이란 사실은 없고 실체도 없다. 시간은 사실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간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공간 입자라는 것들이 모여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뿐이에요. 시간이 공간이 될 수 있고 공간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했지? 네, 현상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란 얘기죠. 그래서 현상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얘기고,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 라는 거는 다 밝혀냈고, 그러니까 과학은 현상계는 허상인데 이 허상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상만 연구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식 대상이 있고 인식 주체가 있거든요. 네, 인식 대상은 이 현상을 얘기하죠. 인식 주체는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를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과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과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과학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일어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인식 주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이거를 인식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하죠. 물자체, 선언적 인식. 네. 이 물자체라는 거는 현상계 너머에 초월적인 자아가 있다. 네. 그냥 자아가 아니란 얘기죠. 초월적인 자아. 그러니까 현상이 있으면은 그 현상계 밖에 있단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인식 주체. 네.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초월적인 자아가 현상계 너머에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칸트의 물자체죠.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건데,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현상만 파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는 절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만약에 과학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파헤친다 라는 거는 그때부터는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름을 바꿔야겠죠. 네. 그래서 과학의 한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과학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발전시키는 거는 맞지만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과학이 절대 신을 파헤칠 수 없고 과학이 절대 죽음을 파헤칠 수는 없어요. 처음과 끝은 과학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영역이란 얘기죠. 과학이 영성을 다루진 않잖아요. 만약에 과학이 영성에 대한 영역까지 파헤친다면은 그때는 과학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돼요. 과학에 대한 이름도 바꿔야겠고,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된 이름으로 수정을 한다든지, 예, 뭐 그래야겠죠. 아무튼 오늘은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